자, 2020년 7월 10일이죠.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됩니다. 6.17 대책이 이제 22번째였나? 아마 그랬죠. 그러니까 6.17 대책 나오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7.10 대책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23번째일 것 같습니다. 24번째라는 분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이미 20개 넘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목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는데 일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목의 뜻이겠죠. 그런데 이 정책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크게 뭐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서민 실수요자 지원 혜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이걸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다 중과하겠다. 특히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징벌적으로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대사업자는 이제 앞으로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의무보유기간이 다 된 분들은 강제적으로 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받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기간이 다 도래하면 강제적으로 말소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은 사실 뭐 내용은 뭐 많아 보이지만 장수도 별로 안 되고 뭔가 디테일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총평은 향후에 대한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7.10 대책이 뭔가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세부 디테일은 앞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겁니다라는 약간 선언문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좀 편가르기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정부의 마음을 제가 그냥 저 혼자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추측을 해본다면은 부작용 같은 건 잘 모르겠다 우선. 근데 급하다, 지금 불이 너무 많이 붙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자 라는 마음으로 이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과한 것도 있고 너무 급진적이고 위헌 소지가 많은 것들도 있는데 우선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급한 불 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6.17 대책도 마찬가지고 7.10 대책도 마찬가지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위헌 논란이 생긴다는 건 필연적으로 국민들이 뭐 어떤 집단 행동이나 집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위헌이라는 거는.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라가 시끄럽겠다라고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에 엄청난 왜곡을 일으킬 거예요. 6.17, 7.10 다. 왜냐면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삐걱대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거를 막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고, 과거에 혜택이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막 징벌적 과세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왜곡된다. 그러면 이 왜곡이 생길 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역설적으로 또 경매하는 사람들인데 경매 쪽에서 좀 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매를 하는 경매 투자자이기도 하고 제가 뭐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해서 저는 경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나쁜 거는 아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정책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큰 대명제가 이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겠습니다. 라는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정책입니다. 20, 30대 청약 물량을 배정을 좀 늘리는 식으로 비율을 좀 20, 30대들한테 조금 더 청약이 잘 되게 늘려주겠다는 정책이 있어요.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어떤 소득 요건을 또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특별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신혼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 공급과 신혼 기준의 이 어떤 대상자들은 젊은이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소유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장년층, 노년층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해당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신혼 기준도 완화한다는 거는 결국 20, 30대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약간의 조삼모사 같은 건데 어찌 보면 편가르기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청약 물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00개가 있어. 근데 이 100개 중에서 원래라면은
얘는 이제 뭐 40, 50대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가점제니까 유리해서 이쪽으로 한 3, 40개가 가는데, 여기서 특별 공급 물량을 뚝 떼가지고 이거는 20, 30대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은 똑같은데 40대, 50대 거를 뺏어다가 20, 30대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층 무주택자와 장년층 무주택자들 간에 약간 편이 나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년층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나 무주택자로 한 10몇 년 있었고 아이도 한 2명 있고 그리고 청약통장도 한 15년 됐으니까 이번에 당첨되겠지 라고 했는데, 그 물량 중에 일부가 이제 청년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 30대들이 이 당첨 자체가 안 되니까 거의 다 뭐 40, 50대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너무 막 분노에 차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선 좀 떼서 여기를 좀 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부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낼 때는 감면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재산세도 뭐 일부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뭐 사전 분양을 대폭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한다. 3기 신도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대출 비율을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100% 감면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이 생애 최초자라면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억 5천만 원 빌라를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로 산다, 뭐 30대 중반에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빌라를 사고 싶어. 1억 5천만 원짜리라는 건 뭐 거의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빌라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뭐 더 싼 집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걸 산다 그러면 취득세율이 1.1%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1%를 100% 감면해 주는 거니까 165만 원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억 5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절반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감면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집을 사냐 못 사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무니까, 그냥 일종의 뭐 어떤 살짝 혜택을 주기는 주지만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사전 분양을 대폭 확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전 청약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3기 신도시의 물량 중 일부 한 10,000채 정도, 그걸 좀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한다고 한 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물량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 아직 택지 조성도 안 돼 있고, 뭔가 지금 뭐 설계가 돼서 어떤 분양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커뮤니티가 들어가고, 뭐 조경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냥 조감도 하나 정도 있는 상태인데, 그냥 대략적인 조감도랑 뭐 대략적인 어떤 설계 어떤 방향성, 분양가 정도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우선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청약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이 되고 기다리면 이제 뭔가 세부적으로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게 정해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싫으면 뭐 안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가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양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약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양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집이 없는 걸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선분양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집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청약이고, 그 청약을 할 때 조감도와 어떤 설계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집의 어떤 방향, 뭐 층,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안에 뭐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정확한 분양가, 그 다음에 어떤 뭐 금융 지원책,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확인하고 없는 집을 사는 게 청약인데, 이 청약을 사전에 하겠다는 거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걸 사전 청약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청약 자체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믿음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거를 더 전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어찌 보면 무리한 건데 이걸 왜 하는가? 지금 매수 수요가 너무 높고 막 실거주자들이 집이 없다고 막 아우성이니까 집값이 너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매수 수요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집값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온 보육책이죠. 청약 자체가 사전인데 그걸 더 전에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사전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특정 아파트를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확정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게 매수세로 안 간단 말이죠. 안 가면 확실히 매수 수요가 적어지니까 집값 급등의 불을 조금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기 신도시는 지금 부천, 대장, 계양, 창릉,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입지가 괜찮은 곳도 있고,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공급이 그나마 대량으로 되는 신축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좀 인기 있을 만한, 과천이 최고 인기 많겠지만, 여기는 물량이 너무 작고요. 하남, 교산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3기 신도시를 가다 송파서 버스 타면은 20분이면 하남 교산을 간다. 그래서 벌써 전세 수요가 몰려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 잠실까지 10km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최고 입지다 하면서 하남 교산이 위치가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 미리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교산 신도시 청약 늘려고. 그러면 하남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리고 하남 교산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좋으냐 한번 보면은 실제로 좋습니다.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잘려서 그렇지 바로 옆이 그냥 잠실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석촌호수구 올림픽공원이고, 조금만 나가면 잠실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바로 하남시 미사지구, 여기 강동이죠. 고덕지구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이 교산지구만 해도 사실상 송파 생활권에 아주 근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3만 세대가 신축으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 뜹니다. 2020년 6월 1일 기사인데,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2023년에 첫 입주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사전 청약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가 빠르면 23년 말부터 입주가 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1, 22, 23 하면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입주를 하는데 내년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야, 그러면은 이거 되면은 전세 한 2번만 살면 우리 집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단 말이죠. 되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기사대로만 보면은 바로 지금 땅 파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3만 세대를 지어가지고 2023년 말에는 입주를 하게 해준다 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이런 계획들은 훨씬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아직 3기 신도시는 보상도 안 됐어요. 보상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냥 지구 지정만 완료된 상태로 여기를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안에 보상에다가 택지지구 조성에다가 개별적으로 다 이제 설계까지 해가지고 착공 들어가고 땅 파고 건물 올리고 인테리어에 조경까지 다 해서 23년 말에 들어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공사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2019년 11월 기사인데,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의 보고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도시 추진하면 큰일 난다 해서 철회해야 된다는 기사가 뜹니다. 학계에서 고대 중세 유적이 밀집한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산지구는 일찍이 백제 하남 위례성으로 거론됐고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의 중심지였다. 여기는 그냥 땅 파면 유물이 나옵니다. 여기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 무슨 신도시를 만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는 게 얼마나 공사하는데 문제가 되냐면, 딱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붓으로 팝니다. 하나씩 발굴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재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이전하고 또 파죠? 그럼 또 문화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천천히 파요. 이거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저는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하남 교산지구에 광범위하게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학계의 어떤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년 안에 될 것이냐, 지금이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문화재 밀집 지역을 3년 안에 입주까지 하겠다? 이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이 당첨되면은 다른 거를 못 받잖아요. 분양을 못 받고 이제 입주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주의하세요. 2기 신도시는 아마
길었던 분들은 한 8년? 8년에서 9년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뒤에 입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분양이 됐는데 실제 입주는 8년 뒤에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만 보고 3기 신도시 노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책은 이겁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그래서 10% 정도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6.17 대책에서 이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규제 지역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도 막 대출이 뭐 40% 50%밖에 안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도 뭐 대출이 팍 줍니다. 50% 60%로 팍 줄어버려요.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안 한 상태에서 대출을 더 해주면은 완화가 맞는데 원래 대출이 70%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40%를 줄여? 그 다음에 10%를 더 해주면은 이게 혜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아니 70%를 80%로 늘려주면 혜택은 맞는데 70%를 40%로 줄인 다음에 50%로 완화해주면은 이게 혜택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다섯 번째 정책입니다. 잔금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이거나 처분을 하기로 한 1주택자들은 기존대로 규제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6.17 대책이 딱 터지자마자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들 중에 분양권을 받은 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잔금 대출까지 다 규제를 소급 적용해서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무주택자들이 막 울분에 차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피켓 만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론에 맨날 실검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대출 규제를 한번 했다가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이번에 710 대책에서는 기존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였지만 그 집을 팔겠다고 서약을 하는 사람은 소급 적용해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반대로 다주택자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주택자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분양받을 당시에는 대출이 잘 나온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주택자지만 미분양 지역도 많으니까 그냥 분양권을 막 산 거예요. 아니면 굳이 내 집을 팔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채 더 사야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소급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규제를 안 하지만 다주택자가 될 사람들은 규제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시위하고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 소급 적용 안 된다고 막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뉘겠죠. 야, 우리 이제 살았다 라는 분들이 나올 것이고 또 일부인 사람들은 왜 우리는 계속 규제하죠?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내부에서 막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 피한 사람들은 이제 동력이 확 떨어지는 거고 여전히 소급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외로운 싸움들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 정책이 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짤막하게 넘어갑니다. 뭐냐? 공급 확대 TF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는 미포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힌트 같은 걸 줬는데 첫 번째,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물밑으로 뭐 크게 노출 안 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용적률 상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도심 지역에 용적률을 좀 상향해주고 재건축도 좀 일부 좀 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요것도 한번 고민해볼게 정도가 있고 3기 신도시도 좀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좀 집 개수를 좀 늘리자,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짓자 라는 게 있고 3번은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시유지나 국유지를 최대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걸로 좀 짓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할 때 규제를 완화, 이거 뭐 용적률 같은 개념이겠죠. 이런 걸 좀 풀어줘가지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최대한 좀 확보해보자 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실 상가나 오피스 를 이제 뭐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원룸형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주택처럼 공급하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앞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큰 꼭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거래하는 소위 단타치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징벌적으로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입니다. 종부세 추가 인상이 있습니다. 자, 12.16 대책 때 종부세를 확 올렸는데 그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12.16 때 발표한 규제를 요번에 통과시킬 계획인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세게 때리겠다는 게 요번 이제 정책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택 이상
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사람들은 요번에 법을 바꾸면 최소 1.2%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로 1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매년 6%씩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60%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6%를 적용하겠다. 네가 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든 너는 무조건 6%를 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부자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6억입니다. 6억. 다주택 기준으로 집값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너는 1억짜리를 사도 무조건 6%씩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개인 종부세 부담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뭐냐? 개인들 중에서 큰 거를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3개, 아니면 뭐 17억짜리 뭐 2개, 뭐 23억 하나, 10억 하나, 뭐 이렇게 큰 거 2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부세 대상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분들은 이제 한 2채나 3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고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뭐 대구 중심 지역이나 뭐 부산, 해운대 뭐 이렇게 아주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들은 대부분 집값이 많이 올랐죠. 특히 최근 현 정부 들어와서 최근 3년간에는 집값이 거의 뭐 50%에서 100% 정도 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채 가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종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의문일 텐데, 제 생각에는 계속 버티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을 팔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12억짜리가 22억이 됐으니까 10억 벌었다 생각해서 기분은 좋은데 종부세를 계속 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할 텐데, 지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최소 50에서 60%예요. 최소 5, 60%. 그럼 내가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한 5억 나갑니다. 세금으로.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예측을 해보면 내가 10억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5억 낸다는 게 너무 이게 심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파는 게 주저됩니다. 그런데 안 팔면 보유세를 내야 돼. 근데 보유세를 얼마를 내느냐 봤더니 1%에서 2% 정도로 중과가 되는데 60% 내고 팔래? 아니면은 올해 2%씩 낼래?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래도 버티려고 하겠죠. 이거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죠? 이걸 팔아서 양도세를 50%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살 수도 없어. 왜냐면 다른 집들은 여전히 비싼데 내가 이 집 팔아버리는 순간 세금으로 50% 뜯기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동일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야 돼. 뭔가 조건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버티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가구당 과세가 아니고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각자 종부세를 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겠죠. 차라리 이거를 양도세로 50% 뜯기느니 어차피 증여세는 내니까 양도세로 낼 바에는 증여세로 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낫잖아요. 차라리 우리 자식이 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신혼생활도 하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좀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유세가 부담 안 되는 분들이야 뭐 고소득자들은 괜찮겠지만 60대 넘어가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버텨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부모가 다주택 중 한 채를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자녀에게 다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부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자녀한테 집을 줄 거지? 그러면 너도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아니라 다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벙 찌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뭐 사기쳐서 돈 번 건 아닐 테니까 자기가 소득세 내고 뭐 고생해서 이 사람들도 돈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샀어. 그래서 내 자식한테 집을 주고 싶어. 그러면서 증여세도 내.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증여세는 다 내. 근데 왜 취득세를 중과해서 맞아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가 느껴지는 지금 정책이죠. 다주택자가 자식한테 증여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이 인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가 도덕적인 관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는 게 죄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기죠. 그럼 이 정부는 어떤 생각인 거냐? 자녀한테 주지 말라 좀. 그리고 제발 시장에 좀 매물을 좀 내놓으세요, 제발. 지금 물건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매물이 급속도로 말라간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 좀 주지 마시고 그냥 좀 시장에 좀 내놔주세요 좀,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공급 부족을 알고 있고 요번에 TF도 구성한다고 하는 게 지금 심각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거 답이 잘 안 나와. 해결책이 안 보여. 3기 신도시는 빨라야 3년 뒤인데 그것도 솔직히 장담 못하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당장 내년 내후년에 서울의 주택 입주량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는 것도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증여세도 늘릴지도 몰라요, 이대로 가면. 자, 그리고 작은 거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2, 3억짜리를 막 10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5억짜리를 막 4, 5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분들이 뭐 서울에 막 멋지고 대단한 로얄동 로얄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뭐 소형주택 아니면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거나 빌라나 아파트를 막 가지고 있다거나 다가구를 뭐 한두 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까와는 좀 다른 셈법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왜 그러냐? 종부세 대상자들이 꼭 강남의 아파트를 막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오피스텔 분양했다가 미분양 나가지고 그냥 대표가 다 떠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년에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거 여러 채 사가지고 월세 받아야지 뭐 다가구 한두 채 가지고 원룸 가지고 내가 월세 좀 받아봐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네가 얼마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 이게 설계인데 이 기준 자체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 세금은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세금이 이제 징벌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부를 매각하려고 할 거야. 당연히 일부 매각은 당연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서울의 멋진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지방 그리고 작은 거 오래된 거 이런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건들이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서울에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법인으로 소유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만원짜리 빌라를 사도 무조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6%를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1억짜리 공시가격인 빌라를 산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분은 전 재산은 1억짜리 빌라밖에 없어. 근데 그냥 법인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 6%의 세율을 맞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이면 뭐 시세로 치면 한 1억 4천? 3천 정도 되는 사람인데 매년 600만원씩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빌라 1억 4천짜리가 월세를 받아도 아마 연 600만원을 못 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 되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1년에 6% 이상 월세가 나오는 물건도 없어, 우리나라에 거의. 그러니까 법인으로 뭔가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으로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 정도면은 이제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있는 뭐 꽤나 괜찮은 아파트들이죠. 14억 정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500만 원씩 받아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팔까요?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돼. 왜 그러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 고가 주택, 다 강남에 막 로얄 아파트, 뭐 마용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들 중에는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다가구, 빌라,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짜잘짜잘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종부세를 때리고 6%씩 때린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전환을 하겠죠. 왜냐면 종부세에서 개인은 기본 공제가 있고 세율도 1, 2%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6%씩 내느니 그냥 나한테 취득세 내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본인 명의로 전환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일부는 일반 매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팔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법인들 중에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자녀 명의로 매각을 하든지 뭐 증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6%를 맞느니 자녀가 차라리 종부세 1, 2%를 맞는 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절세 목적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자녀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를 중과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직 법으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 모두 취득세가 높아지기 전에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주택자들한테 막 징벌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빨리 지금 법인 명의인 거를 자녀나 일반 매각을 하거나 뭐 본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싸게 먹히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기 지역의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기를 정부는 바랄 텐데 안 그러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인기 지역이거나 비인기 종목, 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차라리 반대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뭐 굳이 더 데리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매물들은 나올 건데 인기 지역 아파트들은 개인 명의로 전환하고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대로 안 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핵심지와 비핵심지로 양극화가 이제 심해집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이냐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로 양극화가 막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양극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매물이 나와주길 바라지만 나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매물이 많은 곳들은 매물이 더 나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뭐냐, 필연적으로 지금 법인과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좀 덜 똘똘한 애들 있죠. 요런 거를 팔고 똘똘한 거 한 채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건 그동안 많이 올랐을 거고, 많이 올랐다는 거는 양도세를 40% 50%를 얻어 맞아야 된다는 건데, 덜 똘똘한 애들은 뭐예요? 많이 안 올랐으니까 양도세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현금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가 1%인데 그럼 뭐 할까? 그럼 단타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단타라도 해가지고 종부세를 피하면서 사서 팔고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뭐를 하느냐, 정부도 그걸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1년 미만의 보유를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릴 경우에는 양도세를 70%를 때리겠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보유하고 팔면은 양도세를 60%를 무조건 때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양권 이런 것도 엄청 때리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치기도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가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2년을 보유한 사람들도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를 더 해가지고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세요라고 했는데 양도세를 더 때린다고 지금 거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죠.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나중에 1년 뒤에 더 세게 때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팔아. 이렇게 약간 협박성 멘트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세율은 낮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율도 엄청 높잖아요. 기본 세율 자체가 지금 60%씩 얻어맞고 있는데 여기서 10%씩 더 부과할 거니까 1년 안에 팔겠지? 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자, 취득세도 1주택자는 1에서 3%를 내는데 2주택자부터는 8%를 때립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1억인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다주택자면. 그래서 단타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세를 부과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와, 그 다음에 단타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뭔가 집을 지금이라도 몇 개 쟁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왕창 때려가지고 사실상 이득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플러스 양도세 하면 거의 82%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취득세도 엄청 올리고 양도세도 엄청 높으니까 이제 팔겠지? 이제 사람들이 다 매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매물 좀 나와라 제발,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급등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빌라, 뭐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뭐 1, 2억짜리 요런 게 막 집값이 올라간다고 지금 막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내 눈앞에서 몇 억이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갑자기 5억 10억이 올라가 버리는 그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정책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비핵심지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좀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팔아요. 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팔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유도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여전히 양도세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파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양도세가 50% 60%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고 내가 팔 수 있냐라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을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양도세를 60%를 내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빌라는 양도세가 10%밖에 안 나와. 그럼 뭘 팝니까? 1주택가는 하나인데 양도세 60%짜리를 팔 거예요? 그리고 10%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빌라를 10%만 양도세 내고 팔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잘 안 오르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애들은 뭐 오른 것도 없어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얘네들 정리하자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야 어차피 걔네들 다 만나오는 거 잘됐다.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뭐 억울하지만 정리하자 하고 합치자. 이쪽으로 갑니다. 1억짜리 10개를 팔아서 10억짜리 하나로 합치자라고 갈 겁니다. 이 정책대로 가면. 그래서 정부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긴 되는데 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팔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버틸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라는 이 답답함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혜택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무 보유 기간 내에는 말소가 안 되고 이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려면 과태료를 막 냈어야 돼요. 3천만 원씩 한 채당. 근데 그거를 안 받을 테니까 니네가 말소하고 싶으면 말소해 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뭐 어찌 보면 규제인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임대사업자 폐지를 하고 의무 종료 시에 강제 말소가 있습니다. 희망시 자발적 말소 허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의무기간 경과 강제 말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요게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요게 큰 부작용으로 이제 올 건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무기간이라는 게 4년하고 8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5년 의무 임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만 해도 5년 의무 임대가 기준이었는데 그게 4년과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무기간이 4년, 8년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2016년 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의무기간이 끝났겠죠. 자, 2020년부터 강제 말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를 강제로 그냥 폐업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2016년 전에 샀겠죠. 아니면 2012년에 샀겠죠. 되게 오래전에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16년도 전에 만약에 내가 다주택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샀을까요? 아니면 지방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많이 샀을까요? 를 생각해보세요. 16년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사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 집값이 계속 막 하락에다가 막 정책이어가지고 사라고 해도 안 샀어요. 전세가만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그대로여가지고 전세와 매매 차이가 거의 안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전세가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서울 전세가율 80% 이럴 때였어요. 그 말은 전세 사는 사람들 보고 집 좀 사세요 해도 집을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1년, 12년, 13년, 14년 요때 지방은 불장이었어요.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 막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말소시켜버리겠다는 얘기는 지방 아파트를 많이 산 사람들한테 임대사업을 폐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은.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강제 말소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내 물건들이 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아서 얘네가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운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지방 아파트들은, 지방 주택들은 최근 3, 4년 동안 잘 안 올랐단 말이죠. 많이 안 오른 데가 더 많아요. 근데 얘네들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인데 얘네들이 내년부터는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에 영향을 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서울에 한두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방에 주택을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 팔아가지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종부세 중과를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는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면 시세가 많이 오른 거는 양도세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것들은 팔아도 양도세가 별로 안 나와. 그럼 얘네들을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하라는 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방의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비인기 종목의 매물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오른 지역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 안 오른 데가 더 많아요. 그런 데들이 매물이 나올 거고 뭐 급매로라도 뭐 팔리겠죠?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금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물론 팔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도 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빌라 같은 것들도 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팔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양도세 중과를 맞으니까 얘네를 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인기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는 거죠. 보유세가 증가해도 지방 아파트 팔아서 이걸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책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똘똘한 한두 채 보유로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번 정책을 정리를 하면 법인 투자는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 명의로 막 전환을 할 겁니다. 왜냐면 법인으로 6%씩 때려 맞느니 차라리 그냥 개인 다주택자가 돼서 3% 내는 게 싸게 먹히니까 이쪽으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막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저가 물건, 좀 싼 물건들, 많이 안 오른 물건들부터 정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뭐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매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가 물건들 위주로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채나 두 채로 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서울 쪽, 이왕이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이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랬던 방향은 이게 아닐 건데 법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다 집을 팔던지 증여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똘똘한 한 채나 두 채로 갈 거예요. 두 채까지는 갈만하거든요. 왜냐면 취득세가 8%니까 8%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채까지는 종부세가 이렇게 크게 강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해. 두 채까지는 할만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 채도 팔아서 크게 더 대형 평수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 채나 두 채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거야. 근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게 엄청 많아요. 617 정책도 그렇고 710 뭐 대책도 그렇고 둘 다 이게 위헌 여지가 되게 높거든요. 소급 적용도 많고 기존에 혜택을 준다고 했던 거를 다 중간에 뺏어버리고 취득세도 막 그 단계별로 막 중과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뭐 특별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위헌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여당은 지금 확고하죠. 7월 중으로 법 개정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위헌 소송들이 이제 빗발칠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변호사들이 막 다 나서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이제 막 위헌을 걸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 조세 저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러면 100% 합헌이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를 이제 가구당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정책으로 법 개정까지 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부세 많이 낸 분들 돌려줍니다 해가지고 종부세를 환급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사회적인 혼란이 많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최소한 3-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가 위헌 판결을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수도권 전부에 있기 때문에 한 몇백만 명이 지금 이거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이 돼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거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위헌의 논란이 있지만 합헌으로 만약에 판결을 한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민간 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바로 한 채 앞만 보고 가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급한 불 끄고 이렇게 가는데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공급은 거의 불가능해요. 주택 공급에 급감이 올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다주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나 커져요. 이게 다 합헌이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 3주택을 하기도 힘들어져. 그나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유지 운영하면서 버티려고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다주택이 돼야지라는 사람들은 거의 힘들어져. 어렵다. 취득세를 8%, 12% 내고 종부세를 막 1, 2%씩 내는데 양도세는 막 50%, 60%씩 때리잖아요. 이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거주를 안 하면 페널티를 엄청 주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무조건 하세요가 지금 정책의 추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합헌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1주택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려고 할 거예요. 가능한 한 오래. 왜냐면 이게 지금 소급 적용들인데 합헌이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불안해서 사람들이 집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이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내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1주택자가 돼야겠다. 안 그러면 나 재산에 큰 손해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취득세도 막 중간에 팍팍팍 올리죠. 보유세도 막 중간에 팍팍팍 올리죠. 양도세도 중간에 팍팍팍 올려요. 거기다가 2주택 하면 막 징벌적 세금을 때린다고 하고 3주택은 뭐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거기다가 건설사들이 논밭을 사가지고 그 아파트로 바꾼다? 그랬다가 미분양 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망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세율 높은 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교집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최대 12%를 내잖아요. 그리고 매년 보유세를 6%까지 내야 돼. 최대 세율을. 그리고 양도세, 팔면서 내는 세율은 최대 72%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살 때 12% 세금을 내고 매년 6%씩 내다가 팔 때는 72%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세금 정책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분양을 받는다?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낡은 집이 부셔지고 새 집으로 바뀌는 게 앞으로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합헌이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 개수는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집의 퀄리티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는 되게 부족하고 낡은 아파트, 낡은 빌라,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새 집으로 바뀌는 그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게 될 테니까 이제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수준이 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이 집에 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면. 그리고 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에 약 50% 정도가 임차를 준 전월세를 준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이 집에는 주인들이 이제 실거주하러 막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강남만 봐도 강남의 60% 정도가 전월세를 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큰 도시들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가 많겠죠. 그런 데들은 이제 주인들이 자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임대 물건이 이제 급감할 겁니다. 급감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리고 반대로 비인기 지역은 매물이 점점 늘어날 거야. 임대사업자가 파는 것도 있고 법인사업자가 파는 것도 있고 뭐 1주택자들도 그걸 팔고 뭐 새 아파트로 가고 이럴 거니까 점점 더 이런 데들은 매물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의 물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무주택자들이 사줘야지만 결국에 모두가 1주택자가 될 텐데 무주택자들이 바라는 거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매물이 나오는 거는 빌라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리고 뭐 오래된 다가구야. 그러면 원하는 것과 매물이 달라.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처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나라는 초양극화의 시대로 갈 것이다. 그냥 양극화도 아니다. 이대로 가면은 초양극화의 시대로 갈 겁니다. 그냥 인기 지역은 수익률 개념이 아니게 될 거. 그냥 사고 싶어. 저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수요의 폭발이 올 것이고 그나마 지금 살만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낡은 아파트, 낡은 빌라들은 매물이 점점 쌓여서 야 이거는 사면은 손해본다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비인기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는 더 초양극화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법무사분들하고 변호사분들은 이제 엄청 논았죠. 이제 소송도 많을 것이지만 뭐 명도 소송 같은 것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위헌 관련해서 뭐 소송들이 이제 뭐 줄을 이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제 특히 임대차 3법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명도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일들이 엄청 많아질 텐데 요 두 업종들은 이제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일반 매매로 집을 더 늘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취득세가 너무 세져가지고 쉽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경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경매하는 분들은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이제 큰 시장이 올 겁니다. 제가 경매를 해서가 아니고, 제가 경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좋다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속상해요. 왜냐면 이런 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걸 원하진 않았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면 경매에는 큰 시장이 올 것이다.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왜곡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뭐냐, 팔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무서워서 팔아 제끼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그러면 시세가 왜곡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현 사태가 터지면서 임차인들, 그러니까 상가 업주들이 막 되게 힘들어했죠.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비인기 지역이고 비인기 종목, 뭐 상가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비인기 지역이라는 거는 뭐 지방의 소도시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일반 매물도 많이 늘어날 거고,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못 버티고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많아지는데 경쟁자들은 대폭 축소가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책이 가면은 경쟁자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 이제 왜 그러냐, 취득세가 8%와 12%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다주택을 한다는 거는 엄두가 잘 안 날 거예요. 집을 사면서 12%를 손해보고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지? 이거 겁날 겁니다. 겁나요, 겁나. 그런데 경매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 경매는 사는 가격을 내가 입찰가를 내가 정하니까 취득세가 늘어나는 만큼 나도 입찰가를 낮추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 매매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반 매매는 그냥 산 가격의 8%를 더 내야 되지만, 경매는 내가 입찰가를 내가 정하니까 취득세만큼 더 싸게 입찰가를 쓰겠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적용되잖아요. 특히 소급 적용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임차인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경매는 약간 특수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개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경매로 대항력 없는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을 무조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경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내놓은 전세 월세가 끼어있는 물건들을 경매로 사면은 바로 시세대로 전월세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마냥 나쁜 건 아니다. 마냥 나쁜 거는 아닌데, 판이 뭐 지금보다 뭐 좋다고 하기도 좀 뭐해. 근데 하여간 이제 시장이 좀 바뀌는 거죠. 이제 룰이 체인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통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하반기와 내년 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는데, 이런 뭐 아사리 판에서 내가 그것도 경매로 다주택자가 될 깡이 있는가? 당신은 그럴 깡이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이제는 마인드 싸움으로 간다. 이제는 점점 더 극단적인 마인드 싸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개가 끼고 막 깜깜할 텐데, 야 가자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그냥 주저앉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710 부동산 대책 설명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뭐 이제 좀 주판을 좀 이렇게 굴려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이 올 거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이거 걱정되는데, 현 정부는 뭐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하반기가 어떻게 뭐 스펙타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